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꼭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미국 지금 큰일 났다. 1년에 13조. 떠날 테면 떠나라. 이재명 대통령의 정면 돌직구 발언에 트럼프 당황. 새 정부 만만히 봤다가 오히려 미 언론이 말렸다. 누가 봐도 평범해 보이는 이 남자가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 되어 전 지구를 뒤흔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2025년 1월 다시 백악관 집무실에 앉은 이 남자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돈. 그것도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한국에서 뜯어내겠다는 집념이었죠. 트럼프는 그날 아침에도 어김없이 침실에서 깨어나자마자 스마트폰부터 집어들었습니다. 트위터에 올라온 각종 뉴스들을 훑어보던 트럼프의 눈이 번뜩 빛났습니다. 한국 관련 기사가 눈에 들어온 것이었죠. 한국 경제 성장률 4.2% 돌파라는 제목을 본 순간 트럼프의 뇌리에는 달콤한 상상이 펼쳐졌습니다. 저놈들이 우리 덕분에 그렇게 잘 살면서도 방위비는 푼돈만 내고 있어. 트럼프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46번째 생일을 앞둔 멜라니아 트럼프가 옆에서 잠결에 몸을 뒤척였지만 트럼프의 관심은 이미 태평양 건너편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트럼프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첫 번째 임기 때 한국에서 충분히 뜯어내지 못한 것이 늘 가슴에 걸렸거든요. 당시 문재인 정부는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은근히 버티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더군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새로운 상대가 나타났으니까요. 트럼프는 면도를 하면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78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렬한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자신의 모습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엔 한국 놈들을 제대로 털어보자. 백악관 집무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면서 트럼프는 보좌관들에게 거침없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국 관련 자료를 모두 가져와. 방위비부터 무역 수지까지 전부 다. 보좌관들은 트럼프의 날카로운 눈빛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집무실에 도착한 트럼프는 곧바로 의자에 앉아 한국 관련 브리핑 자료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숫자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던 트럼프의 표정이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현재 한미방위비 분담 협정인 SMA에 따르면 한국이 부담하는 금액은 연간 1조 4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고작 이것뿐이야? 트럼프는 서류를 탁자에 내던지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우리가 28,500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데 이런 푼돈만 받고 있다고? 트럼프의 뇌리에는 갑자기 음흉한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을 완전히 구석으로 몰아넣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액을 뜯어내겠다는 생각이었죠. 트럼프는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1조 4천억 원의 10배는 13조 원. 바로 이 숫자였습니다. 13조 원이면 충분하겠군. 트럼프는 악마적인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물론 이 금액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저 트럼프의 탐욕이 만들어낸 허황된 숫자일 뿐이었죠. 하지만 트럼프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한국을 압박해서 최대한 많은 돈을 뜯어내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트럼프는 백악관 브리핑룸으로 향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폭탄 선언을 할 준비가 끝났거든요. 브리핑룸에 들어선 트럼프는 연단 앞에 서서 기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트럼프는 자신만의 쇼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지켜준다. 그런데도 여전히 적은 돈만 낸다. 트럼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13조 원은 받아야 한다. 그 순간 브리핑룸의 분위기가 급격히 무거워졌습니다. 기자들의 펜이 일제히 멈춰섰고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져나왔습니다. CNN에서는 즉시 속보가 송출되기 시작했죠. 트럼프, 한국의 13조 원 요구. 한미동맹 새로운 갈등 국면. 워싱턴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발언에 정치권은 물론 외교가까지 긴장 상태에 빠졌거든요. 하지만 정작 트럼프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한마디가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다는 사실에 쾌감을 느꼈던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국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을 텐데 이번에는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하루가 지나도 한국 정부로부터는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으니 자신의 압박이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이런 상황은 트럼프에게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워싱턴 국제정치연구소의 수석 연구위원 알렉산더 밀러는 그날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응시하며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22년간 한미 외교 관계를 분석해온 그였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한국의 완전한 침묵. 이것은 단순한 무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알렉산더 밀러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외신 기자들, 국내 언론진, 심지어 일본과 중국의 연구기관에서까지 문의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나? 이번에는 정말 분위기가 다른 것 같은데. 한국이 왜 이렇게 조용한 건가? 알렉산더 밀러는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알던 한국의 외교적 패턴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일반적으로 한국은 미국의 압박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해명 성명을 발표하거나 유감을 표시하거나 아니면 협상 의지를 피력하거나 무엇인가 대응은 반드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마치 트럼프의 발언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듯한 태도였죠. 알렉산더 밀러는 22년 경력으로도 이런 돌발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동료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한편 서울의 청와대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의 발언 소식을 듣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 차분한 표정을 지었죠. 59세의 이재명 대통령은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며 온갖 협박과 회유를 다 겪어본 사람이었습니다. 트럼프 정도의 압박은 그에게 별것 아니었죠. 예상대로군요. 이재명 대통령은 보좌진들을 향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보좌진들은 대통령의 침착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을 텐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먼저 침묵을 지시했거든요. 섣불리 반응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우리가 말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이미 치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감정적으로 나올수록 자신은 더욱 냉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전략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팩트였습니다. 트럼프가 내세운 숫자들의 허구성을 낱낱이 파헤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 청와대의 모든 라인에서는 전례 없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입장이 없습니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별도의 논평 계획은 없습니다. 이런 답변들만 되풀이되었죠. 워싱턴의 알렉산더 밀러는 이런 무반응이 정말 드물다고 분석했습니다. 2017년 트럼프 일기 시절 사드 배치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도 한국은 즉각적으로 대응했었거든요.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언제나 무엇인가 입장 표명은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점점 조급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날에는 한층 더 구체적인 압박을 가해왔죠. 그들은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 SMA 협정도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직 그들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했다. 13조 원,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다. 이번에는 아예 SMA까지 직접 거론한 것이죠. 스페셜 메저스 어그리먼트,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 이건 정말로 민감한 영역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일제히 들끓기 시작했죠. BBC는 동아시아 안보 균열 특집을 방송했고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미동맹 위기설을 일면 톱 기사로 다뤘습니다. 독일 슈피겔지는 트럼프의 새로운 압박 전술이라는 제목의 심층 분석을 게재했죠. 그런데 정작 한국은 계속해서 조용했습니다. 청와대도 외교부도 국방부도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패턴이었죠. 마치 우리는 당신의 게임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백악관 내부도 점차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의 정보통들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참모들 사이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 전해집니다. 한국 측에서 연락이 있었나? 아닙니다.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정말 아무런 반응도 없다는 건가? 네, 완전한 침묵 상태입니다. 이상하군. 뭔가 준비 중인 건 아닐까? 알렉산더 밀러는 이런 상황을 접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백악관조차도 한국의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을요.
보통 미국이 압박하면 한국은 곧바로 협상 테이블에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테이블 자체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은 이 모든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점점 조급해할수록 자신의 전략이 맞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죠. 철저히 준비된 국가만이 이런 침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었습니다. 한국의 이 전략적 침묵은 워싱턴 전체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침묵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만들어낼지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죠. 트럼프의 폭탄 선언 이후 48시간이 흘렀습니다. 워싱턴의 알렉산더 밀러는 여러 언론사와 연구기관들을 돌아다니며 사실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13조 원이라는 수치의 근거가 과연 무엇일까? 실제 SMA 협상 규모는 정확히 얼마나 될까? 22년간 이 분야에 몸담아온 경험상 뭔가 수치가 맞지 않는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첫 번째로 확인한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국방부 공개 자료를 세밀히 검토한 결과 2021년 체결된 SMA 협정의 실제 금액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초년도 기준으로 약 1조 4,700억 원. 트럼프가 주장한 13조 원과는 거의 10배에 달하는 차이였습니다. 알렉산더 밀러는 동료 루카스에게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루카스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죠. 트럼프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13조라고 한 거지? 알렉산더 밀러는 한층 더 깊이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국무부, 백악관 예산실까지 접근 가능한 모든 공개 자료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13조 원이라는 숫자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일기 시절 요구했던 최고 금액도 5조 원 정도였거든요. 결국 근거 없는 주장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발견은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트럼프가 언급한 주한미군 병력 규모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우리는 4만 5천 명을 주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실제 공식 병력은 2만 8,500명이었습니다. 거의 17,000명을 부풀려 말한 셈이죠. 알렉산더 밀러는 국방부 공개 자료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주한미군 병력은 지속적으로 2만 8,500명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4만 5천 명이라는 수치는 1990년대 규모였습니다. 30년 전 데이터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었죠. 동료 제니퍼가 알렉산더 밀러의 어깨 너머로 자료를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닌가?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잘못된 수치를 발표한다는 건. 알렉산더 밀러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건 단순한 착오가 아니야. 의도적으로 과장한 것처럼 보인대. 그날 오후 CNN에서 팩트체크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제목은 트럼프 발언과 현실 간의 심각한 괴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먼저 SMA 방위비 분담금 관련 부분이었습니다. 트럼프는 13조 원을 요구했으나 실제 현행 협정 금액은 1조 4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무려 10배가 넘는 차이였죠. 그 다음은 주한미군 병력 규모 부분이었습니다. 트럼프는 4만 5천 명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공식 병력은 2만 8,500명이었습니다.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과장이었던 셈입니다.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공개 발언과 실제 데이터 간의 심각한 불일치가 확인되었다. 이 기사가 보도된 후 미국 내 여론이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더 밀러는 그날 밤 한국 뉴스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일제히 팩트체크에 나선 것이죠. 트럼프 13조 원 주장 실제와 10배 차이 주한미군 수도 과장, 정확한 숫자는 2만 8천 명 근거 없는 요구에 침묵으로 대응한 정부. 더욱 놀라운 것은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미국이 화를 낼까봐 걱정부터 했을 텐데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온라인 댓글들을 살펴보니 이런 반응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숫자도 틀렸는데 뭘 협상해? 팩트부터 제대로 맞추고 와라. 우리가 만만하게 보이나? 알렉산더 밀러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감정적으로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국민들도 쉽게 속지 않는구나 싶었죠. 알렉산더 밀러가 아는 한국계 교포 친구 스티븐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스티븐, 한국 여론이 어떤 것 같아?
알렉산더, 정말 놀라워. 무엇이?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렇게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 처음 봐. 어떤 식으로? 그냥 감정적으로 화내는 게 아니라 숫자 들고 와서 따지고 있어. 스티븐의 말을 들으면서 알렉산더 밀러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50대에서 70대 한국인들이 이렇게 데이터 기반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더욱 구체적인 분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였습니다. 미국의 주한미군 관련 주장 팩트체크. 이 보고서는 정말 상세했습니다. 첫 번째 SMA 역대 협상 금액 변화 추이, 두 번째 주한미군 병력 규모 변화 과정, 세 번째 한국의 실질적 방위비 기여도. 특히 세 번째 항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기여하는 방위비는 SMA 금액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평택기지 건설비 16조 원 중 93%를 한국이 부담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밀러는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이번에 침묵한 이유를 말이죠. 굳이 감정적으로 반발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팩트만 제시하면 충분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알렉산더 밀러의 사무실로 한국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워싱턴에서 바라본 이번 사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알렉산더 밀러는 신중하게 답변했습니다. 한국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트럼프의 폭탄 발언 이후 닷새째, 한국의 침묵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전체가 초조해하고 있을 때 알렉산더 밀러는 평소처럼 한국 관련 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컴퓨터 화면에 속보가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외교관 회의에서 주한미군 관련 발언. 알렉산더 밀러는 즉시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드디어 입을 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이었죠. TV 생중계도 없었고 공식 기자회견도 아니었습니다. 외교관 회의 중에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유지비는 누가 내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의 첫 마디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미국이 전략적으로 더 필요한 기지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는 방위비를 줄여야 합니다. 알렉산더 밀러는 기사를 2번, 3번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이건 전통적인 동맹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이었죠. 현장에 있던 외교관들도 정적에 휩싸였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알렉산더 밀러는 즉시 백악관 인사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첫 번째로 전화한 것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담당 팀장 로버트였습니다. 로버트, 한국 대통령 발언 확인했어? 방금 봤어. 이거 진짜야? 기사로는 그렇게 나와 있어.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말해서 당황스러워.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다는 뜻이지. 맞아. 우리는 협상 요청이나 해명을 기대했거든. 로버트의 목소리에서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두 번째로 연락한 것은 국무부 한국과 담당 제시카였습니다. 제시카, 한국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어? 완전히 예상 밖이야, 알렉산더. 어떤 면에서? 그들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 구체적으로?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고. 제시카의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한국이 이번에 꺼낸 카드는 완전히 다른 게임의 룰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단순히 돈을 더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왜 우리가 더 내야 하는가? 라고 반문한 것이죠. 알렉산더 밀러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다시 분석해 보았습니다. 주한미군 유지비는 누가 내고 있죠? 이 질문의 함의는 상당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주한미군 관련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거든요. 평택기지만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총 16조 원의 건설비 중 93%인 약 14조 8천억 원을 한국이 지출했습니다. 기지 내 한국인 직원 급여, 전기료, 수도료까지 거의 모든 운영비를 한국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기지 사용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미국이 전략적으로 더 필요한 기지 아닙니까? 두 번째 질문은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주한미군은 단순히 한국 방어만을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지입니다. 중국 견제, 일본과의 연계 작전,
동남아시아 투사 능력까지 모든 것이 주한미군 기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방위비를 줄여야 합니다. 마지막 발언은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죠. 기존에는 미국이 요구하니까 더 내야 한다는 시각이었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너무 많이 내고 있으니 줄여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알렉산더 밀러는 한국 관련 전문가들과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참석자는 스탠포드 대학의 김태우 교수, 브루킹스 연구소의 박민혜 선임연구원, 그리고 조지타운 대학의 이성우 교수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우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한국이 이제 수동적 파트너가 아니라 능동적 파트너로 나서고 있다는 점이죠. 박민혜 선임연구원도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만 고민했다면 이번에는 아예 게임의 룰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우 교수의 분석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한국의 주장이 합리적입니다. 어떤 데이터요? 한국이 주한미군 관련해서 부담하는 실질적 비용을 계산해보면 연간 5조 원이 넘습니다. 5조 원이요? 네. SMA 분담금 1조 4천억 원은 빙산의 일각이죠. 기지 건설비, 운영비, 인건비까지 모두 합치면 그 정도가 나옵니다. 알렉산더 밀러는 이 대화를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이번에 침묵한 이유를 말이죠. 굳이 감정적으로 반발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팩트만 제시하면 충분한 상황이었거든요. 다음 날 미국 내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질문은 정당하다. 주한미군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볼 때다. 뉴욕타임스도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동맹은 일방적 요구가 아닌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심지어 보수 성향의 월스트리트 저널조차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사고는 인상적이다. 가장 놀라운 것은 미국 국방부 내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밀러가 아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비공개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주한미군은 우리에게도 필수입니다. 중국 견제, 동맹국 연계, 지역 안정까지. 한국 없이는 인도태평양 전략 자체가 불가능하죠. 이 말을 듣고 알렉산더 밀러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이번에 정말 똑똑한 수를 둔 것이라고요. 감정적으로 반발하는 대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폭탄 발언 이후 사흘이 흘렀습니다. 워싱턴 전체가 한국의 다음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밀러는 그날 아침 평소처럼 한국 외교부 브리핑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에 속보 알림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외교부 SMA 재협상 관련 공식 언급. 알렉산더 밀러는 즉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내용을 보는 순간 숨이 멈추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존 SMA를 충실히 이행 중이다. 재협상은 현재 논의 대상이 아니다. 단 두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간결한 메시지가 담고 있는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알렉산더 밀러는 22년간 한미 외교를 지켜봤지만 이런 직접적인 거절은 처음 목격했습니다. 평소 한국 외교부라면 신중히 검토하겠다 또는 양국 간 협의를 통해 같은 완곡한 표현을 사용했을 텐데요.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료하고 단호했습니다. 알렉산더 밀러는 즉시 백악관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첫 번째로 전화한 것은 국가안보회의 수석보좌관 마크였습니다. 마크, 한국 외교부 발표 확인했어? 방금 봤어. 이거 진짜 충격이야. 어떤 면에서? 이건 사실상 거절이잖아. 맞아. 완전한 거절이지. 마크의 목소리에서 당황이 역력했습니다. 알렉산더,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나? 한 번도 없었어. 이게 처음이야. 두 번째로 연락한 것은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앤드류였습니다. 앤드류, 상황 파악되었어? 아직 내부에서도 혼란스러워. 어떻게 대응할 예정이야? 솔직히 말해서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거든. 알렉산더 밀러는 이 대화들을 통해 백악관이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평소 패턴이 그랬으니까요. 미국이 압박하면 한국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며 협상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테이블 자체를 거부한 것이죠. 오후가 되자 미국 언론들의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CNN의 분석은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한국의 SMA 재협상 거부는 전례 없는 일이다. 이는 한미 동맹의 근본적 변화를 시사한다. 워싱턴 포스트는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수동적 파트너가 아님을 보여주는 사건. 동맹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폭스뉴스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보수 성향답게 비판적인 논조였습니다. 한국의 오만함이 동맹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하지만 알렉산더 밀러는 이런 반응들이 오히려 한국의 전략이 효과적이라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은 한국의 논리에 설득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날 오후 알렉산더 밀러는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긴급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SMA 거부와 동맹의 미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동아시아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CSIS의 빅터 차 박사였습니다. 한국의 이번 결정은 매우 전략적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그들은 감정적으로 반발하는 대신 법적 근거를 내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요? 현재 SMA가 유효하고 충실히 이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죠. 두 번째 발표자는 랜드 연구소의 수잔 리 박사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의 외교적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과거와 어떻게 다른가요? 예전에는 미국의 요구에 즉각 반응했지만 이번에는 신중하게 계산된 대응입니다. 계산된 대응이라는 게 재협상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주도권을 확보한 것이죠. 세 번째 발표자는 정말 놀라운 분석을 내놨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였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게임 룰을 거부하고 새로운 룰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룰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일방적 요구가 아닌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동맹 관계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한국은 이미 충분히 기여하고 있으니 추가 요구는 부당하다는 논리입니다. 알렉산더 밀러는 이 발표들을 들으면서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한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싫다고 말한 게 아니라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내부 보고서가 유출된 것이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SMA 거부에 따른 동맹 균열 우려였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정말 솔직했습니다. 한국의 결정은 예상 밖이었으며 우리의 대응 시나리오에 없던 상황이다. 동맹국이 재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 이는 향후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할 때 한국과의 관계 악화는 우리에게도 불리하다. 알렉산더 밀러는 이 보고서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미국도 한국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요. 주한미군이 단순히 한국을 위한 게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필수 요소라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에서 반응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가 익명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대응이 부럽다. 이 보도를 보고 알렉산더 밀러는 정말 놀랐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부러워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평소 일본은 한국보다 미국과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한국의 당당함을 부러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유럽에서도 비슷한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독일 국제정치연구소에서는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국의 SMA 거부는 새로운 동맹 모델을 제시한다. 일방적 종속이 아닌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다. 프랑스 국립정치대학원의 한 교수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진정한 독립국가의 모습이다. 알렉산더 밀러는 이런 국제적 반응들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이번에 정말 역사적인 결정을 한 것이라고요. 트럼프는 13조 원을 요구했지만 한국은 단 한 문장으로 그 구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재협상은 현재 논의 대상이 아니다. 이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가 한미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연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스토리로 찾아올게요.